안녕하세요. 달빛 책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긴장했던 몸과 마음 내려놓으시고 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부는 곳. 글쓰니 안리타. 출판사 홀로시의 테이블. 낭독자 명크. 마음이 부는 곳. 여행기를 시작하며. 기억이란 것. 당시 독립서점 가가 77페이지로부터 여행이라는 주제의 글을 제안받았을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을 것이라는 직감을 했다. 쓸 수 있는 글, 써야만 하는 글, 그리고 이제는 써도 될 것 같은 글. 실은 그간 많은 글을 썼지만 내면의 절반도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 아직 보여주지 못한 풍경이 많다. 언젠가 한 번은 발설할 때가 있겠지. 그 이야기를 이제는 꺼내보아도 좋겠지 하는 마음. 오랜 서랍 속 깊숙이 잘 접어둔 지도를 펼쳐보듯 조심스럽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서서히 열어본다. 다시금 흐트러진 길들을 배열해 기억의 지도를 완성하는 일. 언젠가 꼭 해야 할 일. 아, 그랬었지. 그런 여행이 있었지. 되뇌면서. 여행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 기억은 참 신비로운 속성을 지녔다. 왜냐하면 기억은 시제가 없고 꿈처럼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기억은 이해를 벗어난 채 뒤죽박죽으로 다다른 시공간을 끌고 온다. 꿈처럼 그것을 제어할 수는 없다. 기억은 의지와도 무관하게 일상에 돌발한다. 기억은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나를 휘감다가 또다시 원래의 일부로 되돌아간다. 기억은 멀어지면서 가까워지고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멀리 달아나서 아무리 둘러봐도 그것을 찾을 수 없으나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그것은 책의 앞면과 뒷면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거기 없는 것은 아니어서 마치 나와 등을 맞댄 채 가까이에 함께 살아가는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여기 없는 것이 가장 내밀한 곳에서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손을 잃어도 우리는 거기 손가락이 있다는 것을 감각한다고 한다. 손가락을 움츠렸다가 폈다가 손끝에 무엇이 닿는 느낌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일부를 훔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전체는 각 일부 속에 다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음악을 듣거나 향기를 맡으면 불현듯 잃어버린 과거가 떠오른다. 바람이 불면 나는 문득 누군가가 떠오른다. 누군가는 이제 없지만 선명하게 재생되는 그날의 기분까지도 정확히 떠오른다. 그런 방식으로 어디를 향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길에서 만난 사람과 다정은 기억난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하지 못해도 그때의 마음과 기분은 기억난다. 지명은 잊어도 당시 피부를 어우르는 이국의 향취와 공기는 기억난다. 카페 이름이나 거닐던 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거기서 불렀던 노래나 들었던 목소리는 기억난다.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를 보이며 웃거나 함께 울었던 얼굴은 기억난다. 무엇 때문에 울었고 웃었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순간 스쳤던 눈빛의 촉감과 그들의 시선은 기억난다. 마음은 이미 가고 없지만 떨었던 마음은 기억한다. 나는 늘 기억과 동행한다.
그것은 어딘가 저 멀리 사라졌다가도 다시금 태연하게 다가와 손을 잡는다. 그것은 먼 바람을 떠돌다가도 불현듯 내 옆에 서서 말을 건넨다. 기억이란 건 그런 것이다. 급습하는 것이고 달려오는 것이고 술래잡기 하는 것이다. 잡으러 가다가 손을 놓치고 깊이 빠져버리는 것이다. 떨어진 내부에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다. 쌓이는 채로 나를 이끌며 데려가는 것이다. 삶이라는 여행기. 첫 번째. 그렇게 오랜만에 조각난 기억을 들춰본다.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머물렀던 지역들이 두서없이 떠오른다. 언제였던가 먼 과거 아메리카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워싱턴 DC에 머물던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과 했던 농담이 진담이 되고 말았다. 아메리카 지도를 펼쳐들고 수직으로 그으며 종단하자 했지만 우리는 땅이 그렇게 클 것이란 짐작을 못했다. 차를 빌려 몇 날 며칠 도로 위를 달렸던 기억이 떠오른다. 플로리다 해변에서부터 워싱턴 DC, 뉴욕, 캐나다, 작은 프랑스를 연상케 하는 퀘벡을 거쳐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종착지였던 토론토로 향하던 끝이 보이지 않던 대장정이었다. 지나고 보면 도심의 화려하고 높은 건물과 네온사인, 그리고 유명한 장소의 지명보다는 작은 차 속에서 들은 빗소리와 분위기가 더 떠오른다. 비가 그치고 피로할 땐 어디든 당도에 차를 세우고 거리에서 나는 그림을 그렸고 친구는 버스킹을 했다. 깊은 밤 비 내리는 광활한 도로를 질주하며 빗물에 바퀴가 미끄러지기라도 할 때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금 크게 노래를 부르며 길 위를 내달렸다. 그렇게 거친 빗속을 뚫고 캐나다 북부로 향했다. 두 번째. 유럽의 낭만은 나를 깊이 유혹했다. 사랑했던 사람과 한때는 유럽 전역을 활보하곤 했다. 연인과 프랑스 파리의 퐁네프 다리를 걷기도 했고 노트르담 성당을 거닐거나 에펠탑 아래서 낮잠 자며 한껏 낭만을 만끽하기도 했다. 독일 피센 혹은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의 눈보라를 맞으며 광장으로 산으로 다니기도 했고 영화 열정과 냉정 사이의 주인공들처럼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두오모 성당에서 영혼을 맹세하기도 했다. 그리고 해마다 아름다운 체코 프라하에서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크리스마스의 들뜬 현장을 즐겼다. 세 번째. 나는 특히 칙칙한 독일과 달리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좋아했다. 패션의 도시 앤트워프에 가면 신진 디자이너들의 신상을 알 수 있었고 크고 작은 숍에 원정을 다니곤 했는데 그곳 왕립학교에 다니던 친한 친구와 나는 그 당시 유망했던 디자이너 헨릭 빕스 고브풍의 톡톡 튀는 패션으로 거리를 자유로이 활보했다. 젊음의 치기가 가득했던 우리는 암스테르담을 자주 배회하곤 했는데 펍을 돌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기 일쑤였고 급기야 방향을 잃어 길에 여기저기에서 서로를 주우러 다니기도 했었다. 가장 젊고 예뻤으며 무모하고 패기 넘치던 시절이었다. 네 번째. 독일 여행 때마다 뒤셀도르프의 대학가를 떠돌며 화가를 꿈꾸다가 결국 독일에서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떠올려보면 기쁨은 잠시, 내 인생의 암흑기는 거기서 고조되었다. 미대 학창시절, 마치 꿈을 다 이룬 듯 했지만 독일 특유의 스산하고 추적거리는 날씨 탓에 자주 깊은 우울감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과 거기서 힘든 이별을 했다. 새벽녘 오래 그림을 그리던 시간이 떠오른다.
음습한 날씨와 이방의 깊은 고독 속에서 자주 울었으며 술로 하루하루를 지탱했다. 집 앞 호숫가에 앉아 자주 상념에 빠지곤 했다. 차가운 독일 곳곳의 거리를 배회했다. 나는 독일의 베를린을 자주 갔고 또 포플러 나무가 늘어선 민헨, 슈바빈 거리의 카페에 앉아 철학가처럼 책을 읽으며 삶을 고심하곤 했다. 5번째, 독일 친구들과 3주간 유럽 대장정을 했던 적이 있다. 친구 이모가 폐차하려던 작고 낡은 구형 폭스바겐을 끌고 독일 아우토반을 광속으로 질주했다. 그렇게 서독에서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오스트리아, 체코를 거쳐 동유럽으로 어딘가 슬프고 고요한 도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유고슬라비아를 가로질러 도착한 눈부신 몬테네그로, 두브로브니크. 그리고 우리는 크로아티아의 섬과 섬을 떠돌며 캠핑하고 마음에 드는 바다에서 수영하곤 했는데 적당한 해변을 발견하면 텐트를 치고 쏟아지는 별똥별을 바라보다 잠든 기억이 난다. 아침에 경찰이 깨우기도 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장소를 옮기며 약 한 달의 시간을 길 위에서 보냈다. 실은 발칸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 세르비아의 작은 집시마을 구차에 가기 위해서였다. 그곳은 너무나도 작은 산간 마을이었다. 세계 각지의 음악인들이 몰려드는 그날, 인파의 행렬을 뚫고 우리도 가까스로 마을의 초입에 진입했다. 발칸 페스티벌은 내가 다녀온 축제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상적인 축제였다. 작은 집시마을에 몰려든 거대 인파는 장관을 이루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트럼펫을 부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온종일 술을 마시고 춤을 췄다. 6번째, 나는 대부분의 시간 모국의 뿌리를 탐하고 바람의 감각을 그리워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기질이 누구보다 강했던 아이였다. 젊은 날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불길에 뛰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주변인들은 나를 늘 만류했고 염려했다. 간간히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으면 어디로든 사라졌다. 그때는 역마살이 심해 잠시도 한 곳에 오래 못 있었는데 여러 달 어딘가로 쏘다니지 않으면 심한 열병을 앓곤 했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내면의 갈증이 사그라들지는 않았다. 더 이상 떠날 나라도 매력적인 곳도 없어지자 급기야 조금 더 먼 미지를 기웃거리기 시작했는데 아마 진짜 여행은 이때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모로코 페즈에서 미로를 헤맨 시간, 거기서 만난 사람들, 시작도 끝도 없는 광활한 사하라 사막, 아무도 없는 사구 아래서 블랭킷을 덮고 별의 운행을 돌보며 잠들었던 기억. 언제부터인가 신비한 만남과 체험이 계속 나를 뒤따르자 나는 무언가에 깊이 홀려 걸었다. 그때의 여행은 기존의 나와 내 모든 삶의 행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이후 나는 점차 문명이 닿지 않는 나라로 떠나기 시작했다. 내 삶을 통째로 뒤바꾼 여정의 서막이었다. 7번째, 태국의 비 내리는 뜨라시 떠오른다. 라오스 메콩강이 떠오른다. 거기서 본 돌고래와 무지개도 그날의 온도와 습도도 모두 기억한다.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캄보디아에서 만난 사람들이 떠오른다. 모든 풍경은 깊은 명상에 든 것처럼 느리고 고요했다. 무릉덩이에서 쉬는 물소의 고갯짓을 제외하고는 정지된 장면 속을 홀로 거닐며 만끽하는 기분이었다. 자연에 근접한 생활 방식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나를 전혀 다른 삶의 길로 인도했다. 나는 어느덧 고요하고 느리고 자연에 가까운 삶을 동경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마음을 방탕하던 내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부터인가 하나의 목적만을 몰입하며 걸었다. 오로지 그것만을 위했다. 8번째,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는 인도와 네팔에서 지낼 때부터였다. 나는 내가 지닌 모든 것을 팔아 순례의 길에 나섰다. 가방 속에는 생필품 몇 개만 챙긴 채 오로지 삶의 깨달음만을 향했다. 맨발로 걷거나 거리에서 종종 노숙하기도 했고, 구루지나 스님들을 따라다니며 배움을 얻거나 각국의 절을 기웃거리며 공양밥을 얻어먹으며 지내기도 했다. 라마승을 따라 오체투지를 하기도 하고, 마하라지의 아쉬람이 있던 남인도에서 아루나찰라 산을 오르며 인간 세계를 고민하기도 했다. 인도의 여정은 우연의 연속이었다. 남부 어느 지역에서 길 잃고 몇 시간이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 당시 관심을 보이던 티베트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단체 버스를 얻어 탔다.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그 길로 2박 3일을 동행했다. 그렇게 나는 인도 북부의 가난한 마을 보드가야에 도착했고, 그들을 따라 그곳에 오래 묵게 되었다. 도착해보니 보드가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엔 부처님이 산매에 들었던 큰 보리수 나무가 있었고, 매일 나무 아래에서 온종일 앉아있다 오곤 했다. 깨달음에 간절히 닿기 위해 오체투지를 하는 티베트 승려들 옆에서 나는 점점 깊은 명상에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나는 네팔로 넘어가 산과 산마을을 떠돌았다. 어느덧 나는 깊은 우울, 외로움과 삶의 고통으로부터 한 겹씩 옷을 벗듯 가벼워졌고, 조금 더 내면을 향해 오롯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룸비니에서부터 박타프루와 카트만두를 거쳐 북쪽으로 더 높은 고지로 향했다. 탐가스라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작고 높은 고산 마을에 도착해 거기서도 한동안 기약도 정처도 없이 머물렀다. 여러 연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전통 차이 아이스크림을 매일 2개씩 먹을 수 있었다. 매일 레순가산에 올라 구름 높이에 놓여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며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인도에서 네팔로 이어진 장거리 여정을 끝으로 나는 한동안 폐와 호수가 있는 포카라에 도착해 인도와 네팔의 길고 긴 대장정의 끝을 기념했다. 딱히 무언가 하지 않아도 좋을 고요와 평화 속에서 어슬렁거렸다. 드높은 설산이 구름 높이에 솟아 있었고, 맑은 날에는 호수의 산 그림자가 드리웠다. 물결 한 점 없던 폐와 호수의 밤은 그 자체로의 깊은 침묵으로써 나를 경건한 기도 속에 들게 했다. 그곳은 마치 생의 마지막 길을 연상케 하는 타나토스의 강을 떠올리게 했다. 왠지 모르게 몽환적이고 마음이 홀려서 나는 마치 죽음을 앞둔 이처럼 지난날의 행적을 되돌려보며 모든 시간을 조망했다. 호수의 가장 안쪽, 인적 드문 수풀에는 반딧불이가 하늘을 수놓았다. 생과 사, 인간의 의식이 닿지 않는 꿈, 그 사이를 나는 이리저리 몽요했다. 9번째. 그리고 여러 해가 흘러 모든 여행의 종착지가 된 튀르키예에서의 한 달. 독일에서부터 무작정 동쪽으로 향하던 여정이었다. 열차를 타고 이스탄불에서부터 동쪽의 끝 반호수, 동으로 계속 이동하여 이란 국경이 있는 작은 마을 도우베야짓까지 갔다. 이란 너머까지 이동할 작정이었다. 국경 근처는 삼엄했고 마을은 적적했다. 매일 국경의 경계에 있는 군초소 사이로 걷다 보면 사나운 개들이 나를 쫓아다니기도 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의상의 니캅을 입은 무리가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단지 나는 볼품없는 마을에서 신비롭게 생긴 아라라트 산을 오래 바라보다 오곤 했는데, 이란으로 넘어가기를 단념한 채 한동안 그 마을에 머물다가 다시금 서쪽 끝에 이즈미르주로 거슬러가 그리스가 가까이 보이는 채심의 해변을 거닐며 여행의 마지막을 기념했다.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아라라트 산이 성경 속 노아의 방주의 상징적인 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튀르키예 하면 어떤 지역보다도 횡단하며 달렸던 야간 열차에서 바라본 광활한 자연이 마음속에 맴돈다. 끝없이 펼쳐진 대자연은 분명 내가 보고 자라온 것과 달랐고 형언할 수 없지만 뼈대가 굵고 키 큰 꼭 서방의 사람들을 닮아 있었고 끝없이 굴곡을 만들며 움직이는 풍경은 거대한 신의 등 같았다. 10번째, 터키에서 나는 막연히 다짐했다. 내 모든 방랑을 종결하기로 말이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한국. 나는 주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돌연 모두의 희망을 저버리는 지역으로 도피하듯 숨었다. 지리산 마을 구례는 여행 중 인도에서 만난 한 부부가 살던 지역이었는데 방문차 갔다가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그날로부터 아예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긴 여행하는 동안 내 내부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붓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닌 모든 욕심을 내려놓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단지 마음만을 바라보며 그저 수행하며 조용히 살다가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 리틀 포레스트 속에서 5년간 귀촌 생활을 했다. 화려한 도심 속 사람들이 더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제 여행에서 내가 보아오고 만난 사람들처럼 소박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았다. 시골에선 감농사를 지었다.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이장을 따라다니며 해마다 벼농사를 짓고 매실과 사과 등을 수확했다. 벌들이 이동하는 봄산의 꽃길을 따라다니며 양봉하거나 밭을 갈고 채소를 재배하기도 했으며 여분의 시간에는 자주 산으로 들로 나가 사색하고 들어왔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혼자였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삶의 시간이었다. 그때의 고립과 고된 노동과 삶의 경험은 지금 나의 정서에 또다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일부는 리타의 정원, 한때 내게 삶이었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날로부터 나는 멀리 떠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는 법을 다시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배워나갔다기보다는 귀국을 하면서부터 해외로 나갈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 귀국하고서부터는 여행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한국의 현실은 그간 여행에서의 깨달음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곳이며 사람도 삶도 무척 혹독했다. 11번째, 그 이후 나는 한국 특유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와 갈등을 겪었다. 무모한 이상만 쫓아 살아왔던 것일까? 행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현실적 고난 앞에 직면했다. 자연 속에 있는 게 좋았지만 나는 이곳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도무지 견딜 방도가 없었다. 삶은 또다시 내게 깊은 질문의 시간을 선사하고 또다시 나를 낱낱이 해체하며 무언가 깨달았다고 착각했던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게 했다. 그리하여 고심 끝에 다시금 큰 결심을 하게 된다. 기존의 나를 모두 버린 채 새롭게 태어나듯 처음부터 시작해보자는 다짐 말이다. 서울로 상경하여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기로 각오했다. 그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바삐 현실을 살았고 이렇게 흘러 지금의 삶에 당도했다. 서울에서 2년간 일했고 3년차부터는 다시금 일산에서 현재까지 글 쓴다. 이 또한 여행이겠지 생각하면서 말이다. 늘 원하는 무언가에 홀리듯 탐구하고 폭주했던 까닭에 돌이켜보면 타인들보다 더 다채로운 경험을 한 것 같다. 그것이 설령 극단적인 행위더라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내 삶의 시간을 충실히 잘 살아낸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약
50여 개국의 방황을 끝으로 더 이상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지는 벌써 10년이 넘는다. 삶은 여행 때의 벅참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지녔고 나는 젊은 시절 실컷 떠돌아다닌 탓에 누구보다 가난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경력도 단절되었으며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치열한 현실이었다. 과거의 자유는 마음의 무덤 속에 오래 묻혀 있었나 보다. 어떤 기억이 마음의 중심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고 깨어나려고 할 때면 삶은 다시금 그것을 짓밟았다. 먹고 살기에도 벅차고 바빴지만 늘 짓이겨지고 해체된 심장 속에 꼭 움켜쥔 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 숱한 방황과 여행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마음이다. 여기 살아가며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은 모두 거기에 있었으니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구보다 값진 지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작은 불씨처럼 죽지 않고 살아있는 단 하나의 동화는 나를 또 이 삶이라는 여행 속에서 살아가도록 한다. 지금은 글 쓰며 산다. 이제 나는 테이블에 온종일 앉아 있다. 내면의 지도를 걸으며 이전과는 다른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길 위에서 누군가가 내게 건넨 말을 떠올린다.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모르는 채로 걸어가도 된다. 길이란 어디서건 길일 뿐이고 나는 오로지 자신만을 걸을 뿐이니 어디를 가자가 아닌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인지가 중요하니. 여행의 방식. 나만의 여행 방식이 있다면 무계획 여행이다. 나는 유독 길치다. 다녀간 장소를 단 한 번에 기억해낸 적도 없거니와 대개는 대여섯 번 정도 가야 그 장소를 익힌다. 목적지와 길들을 떠올리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 듯하다. 실은 지명을 떠올리거나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갈 의도가 없는 것이 더 가깝다. 어쨌든 나는 여행 중에 단 한 번도 지도를 지녀본 적이 없고 장소를 정해본 적도 없다.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도 늘 그렇듯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대문을 나섰으며 당연히 나는 거리 한복판에서 길을 완전히 잃었다. 그리고 거기서 망설였으며 거기서부터 다시금 사람들에게 묻거나 구원의 손길을 따라 걸었다. 지도를 믿지 않고 사람을 믿었던 것 같다. 만약 목적과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다면 길 위에 대기하고 있는 인연과 사연이 쉽게 스며들 수 없었을 것이다. 친구와 여행 책자를 보며 다닌다면 관광객만 가득한 지역의 값비싼 숙소나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 따위를 먹으며 한국과도 전혀 다르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단언컨대 거기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것이 없다. 거기엔 관광객들을 노리는 이들만 가득하여 피로를 느낀 채 현지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돌아올 확률이 높다. 여행 중에 우리는 적당히 느슨해야 하며 적당히 내려놓아야 하며 적당히 길을 잃어야 한다. 그리고 겪어보아야 하고 들어보아야 하며 느껴보아야 한다. 내가 믿고자 했던 정보와 목적을 버리고 골목골목 헤매어 보아야 한다. 여행은 꼼꼼히 지도 속의 방위를 읽으며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마음에서부터 걸어가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관광지가 아니라 길 잃은 곳에 펼쳐진 풍경, 누군가의 낯선 생활, 그러니까 숨겨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향기와 눈빛을 지니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보아야 한다. 나에게 여행은 그것에 가까웠다. 어느 날 문득 어떤 감정이 떠오를 때면
고민 없이 그날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단지 나는 마음이 원하는 것에 나를 맡겼을 뿐이다. 독일에 오래 거주한 탓에 독일을 둘러싼 유럽 국가를 이동하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것만큼이나 간단했다. 잠 오지 않는 밤, 맥주를 마시고 싶으면 일어나 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했고, 산이 보고 싶으면 알프스로, 눈이 보고 싶으면 오스트리아, 옷을 사거나 외식하고 싶으면 벨기에로, 바다가 보고 싶으면 한적한 스페인이나 프랑스 북부 해안가로 달려갔다. 유럽은 저가 항공이 있어서 당일에 급히 비행기를 타더라도 한 끼 식사비만큼 저렴했기에 유럽의 한복판에 살면서 바람이 잦을 때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수 있었다. 기약이 없는 여행은 언제나 내게 알 수 없는 해방감을 줬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권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리를 활보할 때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아마도 그건 오랜 내 길들지 않는 성향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사회적 규율, 규칙은 늘 나와 잘 맞지 않았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암묵적 동의, 언어, 관습과 속세의 것들에 반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레 그렇게 반응했고 나는 언제나 숨기지 않고 사회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탄을 받을수록 나는 더더욱 낯설고 혼자인 미지로 방황했으며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장소에 당도하고 나서야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 다시금 이야기로 돌아와 수많은 여행 에세이, 수많은 여행 책자, 안내서, 서점의 가판 위에 잘 보이게 놓인 그것들이 나의 여행을 돕지는 않았다. 서점에서 슬쩍 본 여행 안내서를 펼쳐들고 몇 개의 지역을 수첩에 기록해 두기는 했으나 그건 그 지역을 피해가기 위해서였다. 나는 여행객들만 가득한 관광지를 선호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삶을 깊숙이 체험해보고 싶었다.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점차 이름 없는 길, 길 없는 길들, 간판 없는 식당, 이름 모를 사원과 산을 걸으며 여행하곤 했는데 어느덧 마음의 주파를 느낄 수 없는 도심과 관광지는 더는 가지 않았다. 오지의 들판으로 산간마을로 떠돌아다니다 보면 때로는 식당을 찾지 못해 온종일 굶기도 했고 어떤 날은 숙소를 발견하지 못해 길가에서 노숙하기도 했다. 누군가를 만나 동행하여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거나 막연히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종단한다거나 그러다 탄 버스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마음을 붙잡는 풍경과 사람들을 마주하면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그 길로 홀린 듯 또 걷곤 했다. 나와 가까운 이들은 이런 나의 역마살을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나는 나를 걱정한 적이 없다. 분명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거기 다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막연히 내가 걷는 길을 꾸준히 믿고 있었다. 늘 마음이 지시하는 것만 행하다 보면 정처 없어 자주 외로웠고 고독했으며 종종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나는 마치 운명이거나 신의 계시와도 같은 이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다시금 강하게 요동쳤다. 누가 타인을 나무라고 지시하는가? 이건 내 인생 아닌가? 내 운명이 나에게 명령하는 그것만을 따랐다. 우리 모두 삶의 미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 아닌가? 그 어디에도 정답도 목적지도 없다. 삶의 방향은 각자 찾아가야 한다. 그렇게 길을 헤맬 때 변곡을 알리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 정확히 서서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들은 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했다. 그리고 마음의 이정표를 세워놓고 떠나갔다. 그렇게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여행은 내게 매번 전혀 다른 세계를 선물해줬다. 그러니까 수십 킬로미터의 지역과 지역을 잇는 작은 도로를 하염없이 걷던 날, 땅거미가 내려앉고 어둠이 장악했을 때, 건물 하나 발견하지 못했을 때, 정말 이제는 큰일이다 싶은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에는 신기하게도 꼭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멈춰서 나를 걱정해 주기도 했고 어떤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얻어 타기도 했고 그 길로 현지인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해 친구들을 사귀며 오래 머물기도 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을 고백했던 연인들도 있었으며 오래 풀리지 않는 화두를 해소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이런 나에게 부드러운 손길을 건네주었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늘 내게 행복하기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런 낯선 이들의 의아한 배려는 뇌리에 강하게 남아 여행 내내 따라다녔다. 그들은 사라지면서 분명 무언가를 남겨놓았다. 나는 그들 곁에서 그것을 막연히 알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마음이고 내가 살아야 할 마음이며 나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마음이기도 했다. 그들의 빈자리엔 이상하게 무언가 뜨겁게 꿈틀거렸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말하듯 나는 언제부터인가 맹렬하게 그것만을 쫓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로운 것이며 숨쉬는 것이다. 그것은 뜨거운 것이고 연결되는 것이며 빛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꺼지지 않으며 마음의 한가운데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유일한 것이다. 그런데 여행 사진이 몇 장 없다. 여행의 서막은 내 전공과도 관련이 있다. 미술학도였던 나는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오래 몸담았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정체성의 혼란을 심하게 느끼던 시기였다. 붓을 들고 이젤 앞에서 작업하기보다는 당시에 나는 어디론가 걸으며 내적 사유와 철학에 더 심취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하려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화두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성공과 야망 혹은 그림을 그리는 일에 앞서 그것을 하려는 나에 대한 의문이 늘 극심했다. 고민 끝에 순수 회화반에서 4학기를 보내고 나서 나는 사진교수의 반으로 전공을 옮겼다. 사진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사상과 역마살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교수가 필요해서였다. 그 교수는 나의 고민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상하고 누구보다 마음이 넓었고 영성이 깊었다. 그리하여 내가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삶의 깨달음과 내면의 답을 찾아주기를 원했다. 나는 교수의 허락하에 수업 이수 인증을 받아 학교 수업 대신 사진을 찍으며 해외를 떠돌아다닐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내게 사진은 단지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간절히 원하던 현실에 구애받지 않는 여행의 대장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돌아오는 항공편을 끊지 않고 나라와 지역을 옮겨 다니며 이런저런 사진을 찍었다. 세상을 걸어 다니며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축복과 같았다. 관광지에 가면 사진 장비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는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종종 있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장소를 찾아다니며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할수록 왠지 벽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고 결을 맞추기 어려웠다. 어떤 의구심은 점차 증폭되어 갔다. 이 행위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에 대한 물음을 먼저 풀어나가야 했다. 명함을 건네며 유명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을이 질 때쯤 마을을 찾아와 잠깐 사진만 찍고 돌아가 전시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행위를 보며 예술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걷고 걸으며 나는 그 의문을 해소해야 했으며 그것이 촬영보다도 더 우선순위였다. 나는 점차 사진을 찍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급기야 카메라를 가방 맨 아래 처박아 두고서 돌아다니느라 아무것도 찍지 않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사진을 찍는 원초적 이유는 무엇을 담고 싶어서였다. 당시 나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다. 포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추측할 뿐이었다. 내가 모르는 그것을 알고 싶었고 너무나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주어지지 않고 왔다가도 금방 달아났다. 단언컨대 그것은 분명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보는 것이었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는 것에 가까웠다. 그건 마음과 유사한 무엇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타자와 나의 시선을 분리해서 이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것 아닐까. 몸소 그들의 삶을 깊게 공감하는 것 아닐까. 예술이란 결국 행위가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여행을 하며 어느 순간부터는 행복하고 순수한 사람들 곁에서 사진 찍는 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문명인인 내가 그들의 삶에 갑자기 나타나 기계를 들이밀어 온전한 세계를 침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을 위해 찍는 것인가? 사진을 찍어 돌아가서 어떤 업적을 남긴다 한들 그것이 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들을 찍으려다 말고 그들 속으로 섞이길 바랐다. 나도 그러면 막연히 그것을 알 것 같았다. 행복해질 것 같았고 순수해질 것 같았다. 나는 이렇듯 습관적으로 늘 행위의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의 답을 찾곤 했다. 나는 행위에 앞서서 그 시원이 궁금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그것이 지시하는 마음의 뿌리가 궁금했을 뿐이다.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 보다는 왜가 궁금했을 뿐이다. 나는 간절한 무언가를 늘 삶 속에서 찾고자 했는데 그리하여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을 뷰파인더에 담고자 했던 것 같다. 아니, 단지 두 눈에 담고자 했던 것 같다. 아니, 차라리 아이가 되고 싶었다. 저 천진하고 순수무결하고 신성한 존재가. 그리하여 그들 속에서 그들이 되어 지내다 보면 더 이상 찍을 타자가 없었고 그 지점이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향, 타인과 나를 이원적 시선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통합하고 합이라는 경지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여행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만 것이다. 나는 내가 만나온 이들의 눈빛과 태도를 꽤나 이해했고 이제야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내게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전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걷는 풍경 속에서 생의 길 위에서 그냥 살기로 했으니까. 그리하여 아쉽게도 숱한 여행 중에 남긴 사진이 몇 장 없다. 인도와 네팔, 터키 등지에서 오래 무전여행을 했던 당시의 사진은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 여권에 찍힌 도장만 남아있을 뿐. 그러나 나는 분명 목격했으며 두 눈으로 온통 마주했으며 생생히 담았으며 거기 깊이 들어가 살았다. 살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비로소 얻을 수 있었다. 아무것도 내 여행을 증명할 수 없지만 그때 보고 느꼈던 타인의 삶과 장면들은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여행 이후 나는 그들이 내게 알려준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 그것.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단 하나의 질문만으로 걷게 되었다. 그렇게 타국의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내게 없는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내게 없는 것을 이들은 분명 가지고 있었고 나는 내 모든 것과 바꾸고 싶을 만큼 그것이 간절했다. 그것은 길거리의 노숙자에게도 있었고 작은 구멍가게 할아버지에게도 있었다. 맨발로 거리를 뛰노는 아이들에게도 있었고 작은 판잣집의 가족들에게도 있었다. 점차 문명을 버리고 작은 마을과 오지로 들어가면서부터 더 많은 이들이 그것을 건넸다. 그것은 외모와 재능, 부와 명예,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그것을 너무나 가지고 싶지만 방법을 알지는 못했으므로 그 주위를 떠날 수 없어서 맴돌거나 더 머물러 볼 뿐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반짝였고 그것은 너무나 가볍고 보드라운 새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우연히 내 품에 잠시 들어와 안겼다가도 그새 달아나거나 추락했고 나는 자주 절망했다.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두 손에 담으려 했으나 손끝에서 낱낱이 흩어졌다.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갈구했고 더 간절히 찾아 나섰다. 길 위에서 그것을 나는 점차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폐와 호수처럼 맑은 소녀의 눈동자에서도 키만한 연잎을 들고 쫓아오던 소년의 몸짓에서도 집 없이 떠도는 방랑자들에게서도 보았다. 원피스를 입고 양갈래로 머리를 딴 채 난간에 앉은 소녀의 뒷모습에서도 보았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던 검게 그을린 안악들에게서도 물가에 앉아 물고기를 잡고 있던 청년들에게서도 보았다. 그것은 분명 가방과 펜, 붓과 도화지, 책과 안경, 지갑과 옷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 그들은 실제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으나 그것만으로 충만했고 나는 그들에 비해 많은 것을 지녔으나 그것만은 결코 가질 수 없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게 막연히 그것의 행적을 들려줬다. 누군가는 소문처럼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비밀처럼 침묵하며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내게 그것을 보았다고 말했고 내게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나는 말을 더듬었고 때로는 고개를 숙였다. 어떤 마을에선 그것이 너무 가득해 그 다음의 목적지로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고 나는 거기서 아직 풀어야 할 삶의 숙제가 산더미 같았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친밀한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할 때면 더 먼 곳을 헤매었다. 곳곳에서 만난 이들은 마치 이 삶에 계획되었다는 듯 걷는 거리마다 나타나 그것을 슬며시 손바닥 위에 보여주고 사라졌다. 내가 여행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었다. 나는 그 조각을 주워 그 다음 행선지로 홀리듯 이동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거기에도 오래 기다려왔다는 듯 친근한 눈빛을 한 이들이 한둘 나를 안아줬다. 오느라 고생했다고, 그리고 너는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언젠가 나는 잃어버린 조각을 주워들고 퍼즐을 맞춰보다가 그것을 내 앞에 커다랗게 세워본 적이 있다. 그리고 너무나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을 먼 길을 돌아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이제 나는 그것과 동행한다. 그것을 전부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몸 같은 것이다. 다만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썼고 너무 많은 시간 침묵했고 먼 고행의 길을 통과했다. 종종 현실에 치여 다시금 시들어갈 때면 나는 그것이 무사히 잘 있는지 눈을 꼭 감고 자주 확인한다. 더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관계와 척박한 현실에서도 제법 잘 버틸 수 있는 연유는 이제는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스스로 끌어다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마르지 않고 멀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섬세히 길어다 글을 쓴다. 글을 쓴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면의 길을 걸으며 마주한 그것을 가능한 가장 조심스럽고도 고운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진심이다. 이 여행 기록을 통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가슴에 새겨놓았던 커다란 내면을 풀어헤치려 한다. 스쳐 지나간 모든 길과 시간, 잊혀진 모든 사람들, 그들이 지나가고 사라지며 내게 알려주던 비밀들, 사라졌으나 사라지지 않는 빛과 향기로 남은 것들, 내가 변하려 할 때마다 나를 자주 그 앞에 불러 세우는 마음들. 그러나 다시 고민한다. 여기 두서없이 쌓여있는 지도 중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해 볼까? 주어진 분량에 따라 아쉽게도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 단 하나의 이야기밖에 전달할 수 없을 것 같다. 언젠가 내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는 때가 있기를 바란다. 어디에도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긴 방랑기의 첫 번째 이야기를 고백하려 한다. 내 삶을 가장 변화시켰던 여행,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지속해오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그날을 적어보려 한다.